옛날에 나온 북몽세연이라는 책의 기록을 보면 중국에 왕광원이라는 진사가 있었는데 그는 출세욕이 대단하여 권력가와 교분을 맺기 위해서는 심지어 채찍질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이를 개의치 않고 웃어 넘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두고 당시 사람들은 광원의 낚아 죽은 10겹의 철갑처럼 두껍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철면피라는 용어를 유래시켰는데요. 지금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지금 한국에서는 진단키트든 현금이든 되는 대로 받아가고 있는 와중에 위기를 틈타 전세계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기부천사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현사태가 진정되자 전세계로 마스크 등 기부 행렬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로운 기부 국가로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은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품과 자원이 부족함에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5개국에 마스크 55만 개를 기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이웃 국가에도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생산량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하루에 마스크 7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바탕으로 자국에서 소화하고 남은 물량을 기부하는 것인데요. 베트남이 이렇게 마스크 외교를 벌이는 이유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해진 상황에서 자신들도 다른 국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므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이유는 충분합니다. 유럽 국가의 호감을 높여 향후 베트남 시장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신뢰도가 전세계에서 의심받는 가운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베트남산 품질이 더 낫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대기업인 빈그룹은 뽑기 한 달 생산량 5만 5천 개를 목표로 해외 시장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중국을 의식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적도 없고 경제 규모 측면에서도 경쟁하기 어렵지만 자신들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면 현 사태 속에서 기부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은 현 사태를 잘 관리한 덕분에 자신감이 붙었다며 베트남이 규모의 측면에서 중국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너는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유력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이 미국에 제공한 45만 개의 방호복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제공해준 방호복이 텍사스 달라스에 도착했다면서 베트남의 방호복 제공은 미국과 베트남의 우호를 상징한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주 베트남 미국 대사 또한 이번에 베트남이 제공한 방호복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 전문가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며 베트남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많이 착취하는 나쁜 국가라고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태세를 전환한 것입니다. 아울러 베트남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에도 55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했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에도 방호복 등을 보내줬습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중국에도 50만 달러 상당의 의료용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 기부하는 이런 물품이나 장비들을 한국에서는 빼먹지 못해 안 달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 베트남은 베트남의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에 5억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오상구 K마켓 회장 또한 베트남 정부에 2억 원의 통큰 기부를 했고 신한 베트남은행 또한 베트남 정부에 2억 5천만 원, 식품산업협회도 베트남 박마이 병원에 식품을 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측에게까지 방역용품과 마스크, 심지어 현찰까지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빼먹고 다른데 뿌리면서 생색이라는 생색은 혼자 다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트남님들 줄 거면 우리도 줘요. 왜 우리한테는 하나라도 더 못 가져가서 안달이고 다른 나라에 기부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있는 겁니까? 아주 기부천사 나셨네.
그렇다면 베트남이 자신들의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의 절반이 6개월 안에 파산할 우려가 있다고 베트남 뉴스가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3월 말부터 이달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30%가량은 3개월을 버티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의 50%는 6개월 안에 파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만 5천 개에 가까운 기업이 현사태 여파 등으로 파산해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한 분기에 창업한 기업보다 파산한 기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기업의 75%가 인력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전체의 10%는 근로자 절반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섬유 의류협회는 최근 근로자 임금을 100% 내면 3개월 안에 대다수 의류업체가 운영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의 정리해고와 실직 사태가 2분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분기 최소 25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실직 위기를 맞게 되며 현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실직자는 40만 명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사람은 3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1분기 실업급여 신청자는 주로 교통운송, 섬유의류, 신발, 관광, 요식업종 등에 몰려 있습니다. 1분기 휴폐업 사업장 3만 5천 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적 숫자라고 기획투자부는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3.82%로 최근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현 사태의 경제 충격은 2분기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 사태의 승계 급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베트남 항공사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제선 운행 중단과 국내선 최소 운행으로 여객 운송이 끊기다시피 한 베트남 항공사들은 호치민시, 하노이, 다낭 국제공항 등을 통해 여전히 국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국제선 운항은 대부분 여객이 아닌 화물들입니다. 베트남 항공도 국제선을 여전히 운행하고 있는데 여객 칸에 승객 대신 화물을 가득 싣고 운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뜩이나 외국 오가는 사람도 없는데 한국인까지 입국 금지시키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사람 싣고 다닐 비행기 좌석에 짐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 매출은 항공사 매출의 10%에서 15%에 불과한데 여객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항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화물 운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객 운송이 급감해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베트남 항공사들은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개조하거나 재정비에 여객 칸에 화물을 싣고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항공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여객칸을 화물칸으로 개조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여객칸 내부를 리모델링 해야 하고 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 고박, 적재 위치 및 중량 등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칙을 무시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운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트남 각 분야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베트남도 현 사태로 인한 글로벌 불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당장 해외로부터의 신규 투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최신 보고서에서 글로벌 FDA가 작년 대비 40%가량 급감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기구는 현 사태가 확산되기 전인 올 1월에 글로벌 FDA가 지난해에 비해 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올해 첫 2개월간 베트남으로 유입된 FDI 등록 자본금은 6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3.6%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소폭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 대확산을 계기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게 될 또 다른 위험입니다. 대량 실업 사태에 맞닥뜨린 각국 기업들은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첨단 산업 기술 육성이라는 베트남 정부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처럼 4차 산업을 비롯해서 IT, 바이오,
기후,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 첨단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2035년 중소득 국가, 2045년 고소득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다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4월 3일부터 5일 하노이 포뮬러 1을 유치해놨는데 이번 사태가 번지면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관광산업도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당장 베트남 정부의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관광산업은 베트남의 최대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북유럽 강국 노르웨이의 육군 전차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84문의 전차를 수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총사업 규모는 100억 크론에 우리 돈 약 1조 2,500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한국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경쟁자는 독일 방산업체 레오파드의 2A7 전차입니다. 일정은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육군이 운영 중인 2A4 에너 전차의 예상 가동 수명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전차를 선택하더라도 품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현대로템의 K2 흑표는 한국 육군의 100대가 실전 배치돼 운용 중인 주력 전차입니다. 2007년 개발이 끝난 K2 흑표 전차에는 승무원 3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길이 10.8m, 높이 2.4m, 폭 3.6m, 중량 55톤입니다. 이 전차는 120mm 55 구경장 활강포가 탑재되어 있고 자동 장전 장치도 탑재돼 사람이 직접 장전하지 않고 기계적 장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차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후속탄을 빠르게 장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킬 능동 방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감지해 연막탄 발사, 장애물 회피 기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와 경쟁하는 레오파드의 2A7 전차는 어떨까요? 2A7 전차는 독일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불립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전차의 강국이기도 하죠. 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1977년 개발이 끝났고 승무원 4명이 탈 수 있습니다. 길이 8.21m, 높이 3.75m, 폭 3.7m, 중량 67톤입니다. 굉장히 무겁네요. 주무장으로는 K2 흑표와 동일한 120mm 55 구경장 활강포가 탑재돼 동일한 포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다만 레오파드 2A7 전차는 탄약 장전이 수동이라 전차가 흔들리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한국에게 더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K9 자주포 23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2,4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죠.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독일 전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2A7은 오래되었고 수동 방식이라 단점이 명확합니다. 무거운 중량과 더불어 금액적으로도 비쌉니다. 현대로템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 3대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폴란드 전차 사업 수주도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로템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제28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현대 로템은 폴란드의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 발주를 앞두고 K2 전차의 제품 경쟁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에 참가한 것입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 공고가 예상되는 폴란드 차세대 전차 사업은 총 800여 대 규모로 사업비는 1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현대 로템은 국내에 전략화된 K2 흑표 전차를 개조해 폴란드 맞춤형 모델 K2PL을 개발했습니다. K2PL은 폴란드 정부 요청에 따라 설계된 맞춤형 모델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와의 물밑 작업이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폴란드 수주에서도 독일 전차와 맞붙게 됩니다. 한국 기업을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의 방산 수출량은 세계 몇 위권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세계 무기 시장의 큰 손은 단연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방위산업체 순위에서 1위부터 4위까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위는 로키드 마틴, 2위는 보잉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한국 역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6위였습니다. 지난해 순위는 어떨까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무기 수출은 2019년 세계 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단계 하락하기는 했지만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전세계 무기 수출 20개국 자료에 따라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중국, 5위 독일, 6위 스페인, 7위 영국, 8위 한국, 9위 이탈리아, 10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중국이 자료 부족으로 4위로 쳐져 있지만 사실은 2위에서 3위권을 형성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은 2015년에 20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 처음 10위로 진입했고 2017년 11위, 2018년에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성장세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FA-50 군용기와 로켓탄, 총기류와 탄약, 군용차량, 잠수함, 호위함, 함대함 미사일 등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최고의 통신 및 IT 기술과 더불어 조선업과 철강산업에서도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의 메인 뉴스에 한국 기업 하나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제인스는 하나그룹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룹사나 4개 방위산업 계열사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41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이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고 강조했죠. 뉴스에서 한화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방산 부문의 총 매출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 세계 10대 방위산업체가 되겠다고 말이죠. 과감한 행보를 예고한 셈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 역시 과장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이 한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한화가 기존의 한국 방위산업을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군대에 철저한 종속형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이 무기체계 소유를 좌지우지하고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형식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변화에 둔감한 공무원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세계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게다가 정부를 상대로 하다 보니 이윤을 남기지도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감한 수출을 통해서 내수용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방위산업에는 아킬레스건도 있습니다. 수출도 많지만 수입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입니다.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어서 2위는 호주, 3위는 아랍에미리트였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 기간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A, 공중조기경보통제기 PSI 등을 구매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미국이 무기를 구매한 국가 순위에 한국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부득불 방위비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통해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등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